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진아입니다. 1930포인트 이하로는 빠지지 않지만 1960포인트 안착 혹은 그 이상도 못 가는 것이 우리 장의 실적입니다. 뉴욕 증시도 지난 한 주, 아니 3주 내내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뉴욕도 우리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온 이후 어닝만 하면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많은 투자자들, 이번 주 어닝 시즌 본격화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요. 삼성전자 본실적이 이번 주 후반 기다리고 있고요. 일본의 금정의 통화정책회의와 맞물려 현대차의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조금은 살떨리는 기본으로 이번 주 시작하게 되지만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는 부분은요. 중국의 오늘 지표가 쏟아진다는 것인데 중국도 우리 장만큼이나 힘겨운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오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 지난 12월에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의 모두 총 4가지 지표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예상치는 모두 전월보다 둔화, 전분기보다 둔화이지만 예상치만 충족시켜준다면 의외의 반전이 주 초반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표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오늘장을 예측하고 있을지 지난주 후반 뒷심이 많이 좀 부족했던 듯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죠. 자, 리뷰 앤 프리뷰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전문가 한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 차장님은 미국 FMC 국내 실적 시즌 앞두고 관망세가 여전했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매도세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하루 만에 반전돼서 나왔죠. 박스권 등락은 계속됐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1,050원대를 복귀하는 등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 수출주, 특별히 자동차주 중심의 약세가 또 한 번 나타났었죠. 현대모비스는 경고했지만 기아차 는 5만 원권이 위태위태할 정도였으니까요. 김영겸 팀장님은 중국 증시가 1%가량 또 내리면서 이 부진 영향에 우리도 같이 밀렸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의 1,000억대 매도, 코스피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될 건가? 먼저 최희승 차장님 의견부터 확인해 볼까요? 국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주도주는 없는 장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국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춘절 수혜주,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중국 춘절 모멘텀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1930선은 지지가 되는 하반 경직성은 담보가 돼 있는 시장, 기술적인 반등은 계속해서 시도가 될 것이다. 김영겸 팀장님은 오늘 밤 마틴 루터 킹 데이 관련해서 미국장이 열리지 않죠. 미국장이 오늘 밤 휴장할 예정인 가운데 장중에 나올 중국의 4분기 GDP 발표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하셨고요. 중국의 전반적으로 김영겸 팀장님은 포커스를 두셨네요. 안상현 대리님은 박스권 하단 방어, 금주의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서 의견을 계속 볼 수 있었던 HMC 투자증권 4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도 미국도 어닝 시즌 본격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주도주는 없는 장세가 지속될 거다 하셨네요. 네, 이번 주에 그 현대차 23일, 삼성전자, 기아차가 이제 24일 주요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잠정치는 이미 이제 나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장까지는 지금 국내의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나 기아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대거 포진되어 있는 IT와 이제 자동차를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우려의 해소, 그동안에 이제 선조정이냐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시장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자동차나 IT 여러 가지 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저평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매수를 좀 늘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IT랑 자동차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내 시장이 크게 상승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일 바로 오늘이죠. 중국이 GDP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한 7.6%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만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 GDP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지금 그 중국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일주일간 중국 이제 구정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 그 중국의 소비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코스맥스, 베이직하우스, 라겐나, 뭐 한국콜마 이런 이제 중국의 소비 시즌에 대비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GDP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산타랠리 미국 증시를 대변했다고 하면은 연초에는 확실히 이제 중국 쪽의 영향을 지금 현재도 금요일도 이제 중국 쪽의 영향 받으면서 좀 소폭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1월 말로 가면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위시해서 이런 개별 업종 장세로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또 무시할 수 없는 기업들인 만큼 실적 결과부터 확인하자 하셨고 중국의 뭐 지표에 대한 무게도 여러 군데에서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실전에서는 춘절 수혜주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이번 주 필요한 전략 미리 짜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조용찬 소장님은 특별히 일본과 중국, 아시아 증시에 아주 정통한 분이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정권 탄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대담한 금융 완화로 엔저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도 많이 부양을 시켰죠. 경기 회복세도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1년의 이런 경기 회복세를 아베 정권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일본 안에서도 이런 그 논란들이 있는데요. 일본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아베노믹스 이전이죠. 2012년 11월부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질 않다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보는 거 아니 가계 그 주식 보유가 적기 때문에 자산 효과가 소비를 이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결국 3분기 일본의 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임금 상승보다는 물가 상승이 좀 먼저 찾아오면서 실질 임금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 되고요. 또 수출도 통상 환율이 수출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가 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 회복은 동일본 대지진 뒤에 그 재복구 사업에 엄청난 자금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공공 투자가 급증했던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 뒤에는 경기 하락을 좀 면치 못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아베 정권의 성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지난주 발표된 일본의 작년 11월 기계수주 내용을 보니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던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설비 투자 본격화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고요. 뭐 현재는 기계 수주가 화학공업이라든지 IT 기계, 제지, 석유 제품 쪽으로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 그 회복을 주동하는 공공 투자가 아무래도 그 수익 개선에 따라서 제조업이라든지 비제조업 쪽에 조금씩 그 설비 투자를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감세 정책이라든지 엔 하락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자본재 가격이 상승한 게 기업들로 하여금 그 기계 수주를 좀 늘렸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려면은 일본의 인구가 좀 줄고 있는데요.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일본 내 회귀가 되질 않고 있다는 점, 엔 하락에도 수출이 늘지 않고 있고요. 또 소비세 증세 뒤에 경기 급락을 고려하면은 아마 설비 투자는 좀 완만하게 좀 더 시간을 걸리고서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경제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은 4월 달에 일본에서 소비세가 5에서 8%로 증세된 이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이 4%대로 일시적으로 급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윤찬 소장님도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많이 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은행은 올해 1.4% 성장을 예상했지만 일본 경제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예측기관들을 종합해서 평균치를 내봤더니 0.84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1%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는 아무래도 개인 소비로 확대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미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서 점포들마다 한 20조 원 정도 되는 소비 부양과 관련된 특수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달부터는 갑자기 줄기 때문에 종업원도 해고시켜야 되고요. 또한 설비와 관련해서는 가동률을 더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이중 고민에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여름 좀 지나고 나서는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여름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5조 엔 규모의 대규모 추가 예산을 좀 집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공공투자 중심의 회복세는 좀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2%대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기 확장을 좀 장기간으로 탄탄하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끌고 가려면 어떤 정책이 조금 수반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당장 이번 주에 있을 1월 BOJ 금정위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엔저 때문에서라도요. 네, 일본에서는 단기 경기 전망은 아무래도 돈을 푸니까 경기는 부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들과 관련해서는 한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 뒤에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수지가 흑자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탈출을 하더라도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본을 매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고령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더 확충시켜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아픔을 강요하는 정책은 정치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기 전망은 조금 우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BOJ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가 부양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썼는데요. 또 여기에 BOJ가 금융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을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를 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정책 실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BOJ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4월 달에 소비세 인상 뒤에 경기 급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추가 부양을 한다 그래도 실탄 쓰는 건 소비세 4월에 인상한 뒤일 것이다. 이번 금정회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중국 얘기해볼까요? 시장의 온통 관심은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4분기 GDP 성장률 7.6%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사실 3분기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했었지만 7.8% 다소 높게 나왔었죠. 오늘 예상대로 나와줄 수 있을까? 이 밖에도 지표가 쏟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성장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6% 전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산업 생산을 보면은 11월 달보다는 한 0.1%포인트 정도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긴축 정책을 좀 최근에 썼던 것이 그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는 전력이라든지 철강 생산이 좀 위축됐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그 과소비 금지령으로 인해서 명품 소비라든지 사치품 소비 그리고 외식 산업들이 좀 위축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성장률 지표만 보더라도 7.6%라면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7.2% 전후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1년 중 최대 소비 시즌인 춘절, 우리나라 구정설에 해당하는 이 춘절도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가는 이 춘절 소비가 그다지 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어서요. 춘절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춘절 기간에 여행자라든가 소비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지요? 네, 이번에는 춘절 연휴 기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식적인 일정은 7일이지만요. 중국에서는 연월차라든지 포상 휴가 그리고 미혼자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장기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 휴가는 보통 10일에서 한 20일 정도로 아주 긴데요. 이 때문에 그 중국에서는 4억 명이 넘는 외지인들이 이번에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전이라든지 식품, 항공업종에 특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관광 소비만 20조 원 그리고 중국 내 소매 판매는 100조 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건 신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스포츠용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의 인기 모델이긴 하지만 중국 차에 대한 그 중국인들의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그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외국 차에게 수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사치품과 관련해서는 금금 절약력이 떨어져가지고 중국 안에서는 사치품에 대한 그 소비는 많이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만 아니라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요. 지금 세일들에 들어가면서 과자라든지 담배, 술, 의류 같은 쪽에서는 특수들이 있고요. 또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4G 그 서비스로 인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쪽에 전자제품이 그렇게 인기에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춘절 모멘텀도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늘 만약에 지표가 뭐 전월보다 혹은 전분기보다는 둔화가 예상되지만 예상치를 충족했다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지금까지 IPO 부담 때문에 좀 힘겨웠던 중국 증시도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조금 그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성장률 자체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은 7.4%로 그 작년 7.7% 전후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중국 안에서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느끼는 그 체감 경기는 조금씩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그 경기 급락 시에는 그 성장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겠지만 일단 그 어느 정도 그 경기가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IPO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0개 기업이 출회되면서 170개 종목들이 이게 170조 원 정도의 그 고객 예탁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중국 증시는 좀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한 중국, IPO 부담, 또 부동산 투심 위축 때문에 중국 상해종합 증시의 탄력적인 반등세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체증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잘들 출근하셨습니까? 자, 이번 주는 좀 날씨가 계속 추워진다고 그러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 잘 못 챙기면은요, 제약주만 올라가요. 그죠? 우리 약값만 들어가고, 우리 제약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약주 올라가면 힘이 질 납니다. 그죠? 일단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 잘 챙기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현재 우리 지수 보면 일단은 약보합선 출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그렇지만 이 동시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시장 게이지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시장 게이지는요 50%입니다. 아하, 반반이네요. 반반. 올라갈 확률 반, 떨어질 확률 반.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강보합이고 떨어지면 약보합이다. 왜 이 나무노멘토는 오늘 장시장 게이지로 50%를 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 6월 25일 이후에 6월 25일이 우리 시장 바닥이었고요. 그로부터 다시 올라간 이후에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니케이도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잘 가다가 좀 미끄러져 내려왔고, 왜 미끄러져 내려왔는지 보니까요,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다가 10월, 11월까지 같이 올라가다가 12월 달에 급격히 중국 증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우리 시장의 환경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기업의 개별 실적 발표에 따라서 계속 급등과 급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 기대할 점은요, 역시 외국인들이 중소형주에서 그리고 기관들 대형주로 흐름이 조금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좀 관심 종목들 매매하고 가실게요. 관심 종목들 좀 체크해 보려고 했더니만 또 매매하고 가자 그러네요. 그럼 어떤 종목이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 자, KB금융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대표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은행 중 굉장히 흐름들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이제부터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올해 총자산 이익률, 즉 ROE라고 불리는 이 총자산 이익률이 5.8%대로 가장 높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많은 이제 M&A 관련해서 증권주들이 나오는데요. 이 증권주들에 대한 M&A 부분까지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개장 방송은 나무로와 함께 V차트를 통한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확실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드디어 이제 개장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는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일단 우리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요, 소폭 내림세 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살짝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부분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오늘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삼성전자 흐름이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1.1%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일단 지수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 나왔네요. 일단 강보합선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1.47포인트 상승하면서 1945포인트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19.38로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가 다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의 종목들은 강보합선 출발이 되고 있고요. 반면 포스코나 한전들은 소폭 내림세 출발하고 있는 양상이네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종목들이 차별화 장세를 펼쳐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감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투자자별 매매 종합도 한번 좀 체크하면서 현 시점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소폭 매도세 보이면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환율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선물에서 좀 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KB금융 한번 볼게요. 지금 KB금융 38,750원으로 한 0.9% 낮게 출발하는데요.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제가 제시한 오늘 동시효과 공략주로 충분히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38,750원 현 가격 이하라면 조금씩 한번 모아가보자. KB금융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기적인 관점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동시효과 관련주까지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빵빵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출발했다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권으로까지 또 빠르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방향성을 못 잡는 국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BOJ에서 금종이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후반에 이틀 연속 밀렸었거든요. 오늘도 조금 밀리면서 출발하네요. 아주 소폭입니다. 마이너스 0.07% 소폭 하락하면서 니케이가 15,724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죠. 오늘도 중국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고 BOJ 회의까지 이번 주에 잡혀있는 터라 달러원의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KB 외환선물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원이 다시 하락하면서 1,050원대에서 지난주에 마무리가 지어졌지만 미국 지표가 방향성이 뚜렷이 없었는데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이번 주 변수까지 같이 오늘 개장 분위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80전이 상승한 1,062원 50전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 1,063원 5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2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이번 달에 열리는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테이퍼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달러화가 주요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망이 모든 통화상들에게 공통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고요. 달러엔의 경우 미 경제 지표 혼조세를 반영하면서 약보합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주택 착공의 허가 건수는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여서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 산업 생산은 전망치에 부합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에는 104엔대 초반대에 상봉하고 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기본적인 달러 강세 요인과 함께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어느덧 1.35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 역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달러 강세 기준은 비교적 뚜렷합니다만 달러 원은 그만큼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달러 원은 지난 7일 장중 1,071원대에 도달한 후에 1,055원과 1,07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상단은 주로 1,065원대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환율 하단의 경우는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와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실제로 시작되면서 올해 연말에는 테이퍼링이 종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강해질 때 달러 원의 박스권이 상향 돌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의 휴장을 앞두고 오늘 서울시장은 1060원대 초반대 중심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GDP 성장률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 당장 중국 지표 결과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시장 동향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층 도합권에서 출발한 오늘 아침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와, 이 테마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이른바 백신주, 수산주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치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한 4종목 정도가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수산주 관련된 2 종목도 이미 가격 제한폭의 금요일 종가를 형성한 바 있는데 이 AI 확산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테마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농협 롯데카드 관련해서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스마트카드 그리고 보안주도 오늘 테마가 형성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 역시 상한가에 이미 올라섰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일동제약, 녹십자에서 적대적 M&A 설이 돌았었는데요. 일동제약에서 그대로 이제 적대적 M&A 당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까지 이틀 연속 일동제약은 역시 상한가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한 쪽으로 테마나 종목, 돌발 종목군을 한번 뽑아봤는데 분석은 압구정으로 가서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계시는 김근우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I 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오늘도 테마가 강한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AI 관련된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확산이 어느 정도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바이오, 팜셀바이오, 그다음에 대한뉴팜, 중앙백신, 이글벳, 파루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 백신과 관련된 동물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동원수산이라든지 신라 SG 이런 그 외에 또 파생이 되는 종목들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에 전북 곡창 종오리 농가에서 발생했던 AI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전북 부안의 또 유경오리 한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전북 부안의 또 다른 유경오리 농가에서도 AI 의심이 신고가 되면서 현재 검역당국 자체 내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좀 발동을 하고 이 방역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이동중지 명령인 이 스탠드스틸이라고 하는데 이 스탠드스틸은 관련 가축과 농가 출입 차량 그리고 종사자 등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좀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심각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대로 좀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방역 작업에 좀 총력을 기울인다면 이 상황은 분명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빠르게 정부 자체 내에서 이 AI 확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수혜주들은 물론 상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6개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하림이라든지 동우남 이런 종목들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농협카드, KB카드, 롯데카드 등 이 3개 카드사와 함께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현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좀 유출이 되면서 향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우려감도 굉장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점에서 좀 봤을 때는 카드 재발급 관련된 기업들을 포함해서 관련 보안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이번 사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컴퓨터를 통한 해킹이 아닌 내부자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빼돌렸다. 라는 점, 그리고 피해 건수와 고객 수가 광범위하다라는 점이 그간 일어났던 정보 유출 사건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로 고객의 불안감이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일어났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게 강한 좀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재가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뭐 추가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금융 당국 자체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사고 금융사 고객들은 카드 재발급 등 사실 실질적인 피해 방지 행동 등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재발급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게 바로 이 스마트 카드 회사들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뭐 유비벨록스라든지 그리고 ICK라는 종목도 있고요. 뭐 코나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거기다 플러스 이 모바일 보안 관련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안랩 그리고 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 라운시큐어 그리고 이 C큐브 이런 회사들, 그러면 윈스테크넷 이런 회사들, 보안 이 프로그램이나 보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스마트 카드 부분야는 좀 모르겠지만 이 보안 관련된 보안 솔루션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일통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녹십자의 적대적인 M&A 가능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뭐 점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적대적인 M&A로 해서 경영권까지 좀 염두에 둔 어떤 보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 일동제약의 주식 한 14%를 추가로 취득해서 보유 지분을 29.36%로 확대했다고 일전에 공시했고요. 일동제약 최대 주주인 CMJ 이슈에 15인이 보유한 34.16%에 근접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일동제약은 피인수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오늘 적대적 M&A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 점상한가 행진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AI 테마가 가장 강한데요. 다른 특징주 분석을 더 듣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한 분의 전문가 더 모셔봤습니다. 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쌍차가 왜 이렇게 오르나 보니까 최대 주주죠.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서 1조 투자를 약속해줬다고 하고요. 썬데이토즈, 애니팡2 뭐 표절 논란으로 또 사실 상당히 힘든 기간을 또 짧게 거쳤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레드로버는 넛잡 3D 애니메이션이죠. 미국에서 개봉 이전에 기대감이 높았다가 개봉하고 나서 약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루셜텍은 오늘 CB 발행 얘기가 있어요. 일단 주가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총 4가지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쌍용차부터 살펴주시죠. 네, 쌍용차가 마힌드라 그 본사로부터 1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죠. 뭐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쌍용차를 이제 미국에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도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마힌드라 그 그룹 내에 있는 영업망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에도 판매를 하겠다. 특히 이제 쌍용차가 미국 시장에 판매가 된다라면은 좀 현대차나 기아차 외에 강점을 갖는 게 뭐냐면은 쌍용차는 그 스포츠 유틸리티 그 트럭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차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도 되면서 뒤에 트럭의 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쌍용차는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안정성 같은 게 워낙에 뭐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인지도 때문에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시장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런 기대감은 실적 개선에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오늘도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뭐 미국 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카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급등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그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뭐 포스코도 그동안 미뤄왔던 제철소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쌍용차 같은 경우 어쨌든 바로 그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만 주가 자체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기대감을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8,500~6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 오늘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가격대에서 한 5~6개월 행보로 보이다가 흘러내렸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썬데이토즈가 애니팡2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조금 나오자마자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그 다른 경쟁 업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임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가 좀 급락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그 판매량 그 다운 그 기록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이즈 마케팅이냐 아니면 일단 사람들이 좀 흥미가 있으니까 애니팡 1이 워낙에 전 국민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 정도 다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매출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 일단 첫 스타트는 잘 끊었습니다. 잘 끊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유료 결제로 좀 이어진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오늘도 한 10%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고점대가 5,500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4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들어가시기보다는 내일 주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드로버가 이제 그 넛잡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자체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지난주 개봉이 들어갔습니다. 3,427개의 상영관을 통해 가지고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설 이렇게 대형 제작사가 아닌 특히 또 뭐 자기네 회사 기업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좀 그렇게 많이 개봉하긴 처음이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흥행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중반 정도 되면은 뭐 오늘 하다못해 내일 정도만 되더라도 첫 이제 흥행 기록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은 좀 좋지 못한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넛잡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포스터는 많이 봤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꽤 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는 된다. 다만 주가 자체가 좀 이제부터는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동안 뭐 영화 관련된 그 기업군들 본다라면은 뭐 인기를 끌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흥행을 했다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드로버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11,000원 한 800원, 1,700원 정도가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고점을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자. 그래서 뭐 급락은 아니지만 일단 지지 여부 확인하고 치고 나간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따라 붙을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크루셜텍이 300억 저하사채 발행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유치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2 발행 자체는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급락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형 수준에서 좀 행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1,600원, 한 15,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5,500원 정도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12,000원대까지는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크루셜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솔루에타라는 나름대로 새내기 주가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IPO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상장하는 날 분석에 이제 도움 말씀 주셨던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무선 충전 테마주로 분류됐었죠. 와이즈 파워라는 종목이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는 건지 오늘 또 안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 악재 뉴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리움쿠첸 사실 얼마 있으면 춘절이 다가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밥솥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의 대형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띄고 있고, 한진해운은 오늘 엠모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를 냈는데 그 여파 때문일까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 주가는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솔루에타 와이즈 파워 순으로 분석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원래 이 종목 솔루에타 좋게 보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겸비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봤었던 종목인데, 일단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 전자파 차폐 소재 업체라는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솔루에타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일단 1,300억 정도 수준의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34%,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3% 정도의 성장을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 고객사의 신모델에 적합한 신제품이 납품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 실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지난해 3월 갤럭시 S4의 복합 테이프라고 하는 방열 플러스 전자파 차폐 복합 테이프의 독점 납품, 그리고 지난해 또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 3와 애플 신제품 아이폰 5S와 5C인데,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 2, 이 두 회사의 양대 산맥의 제품들, 신제품들로 일단 수혜로 분기별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들이 있고요. 또 상반기 중에 도금 라인하고 점착 라인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뭐 화웨이, 이 GT 등 중국 최대의 어떤 스마트폰 업체, 휴대폰 생산 업체들의 전자파 차폐제 수요 증가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예상 실적 기준으로 올해 PR이 한 5.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변화된 매출초와 높은 수익성, 뭐 전자파 흡수 재료의 제품 영역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일단 주가는 좀 오늘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심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고 최근에 또 급등세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구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리움쿠첸입니다. 이 리움쿠첸이 중국의 이 유통 채널 확대 소식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리움쿠첸은 이 무엇을 만드느냐 그러면 다들 아실 텐데 이 전기밥솥을 생산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전기밥솥이 과연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밥솥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리움쿠첸이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았었는데, 지난 17일이죠. 중국 북경 총판 대리상인 북경 운흥
파워가는 북경의 총판 대리상하고 유통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계약을 맺은 회사는 북경, 천진, 허북성 지역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해서 리움쿠첸의 이 주방 가전을 백화점이나 고급스럽게 좀 깔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략이 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채 원리금 미지급 소식 때문에 오늘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17일 장 마감 이후에 26억 6,050만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 건이 발생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지급하지 못한 이 원리금 규모는 2012년도 연결 자기자본의 43.93%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많은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이 좀 우려 섞인 모습들로 좀 다가오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한진해운인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적자 지속 전망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난해 4분기 430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컨테이너 공급 과잉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운임 상승을 점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나 우려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는 한진해운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6,800원이 좀 지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6,800원 수준이 이 어떻게 보면 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을 좀 노려보자, 점쳐보자라고 한다면 반등의 속도가 좀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보다는 느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진해운 지금 현 가격대 유지하는지 여부를 아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JYP 엔터 대규모 블록들이 있었죠. 이후에 오늘 모습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불이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골든브리지 증권은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힘이 여전히 없네요. 서울반도체가 오늘 신고가를 써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제는 기아차죠. BOJ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될 텐데 5만 원이 위태위태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이미 손절은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고 얼마나 더 버텨야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런지 이번 주 실적도 발표가 되죠. 기아차까지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2% 좀 강세를 띄고 있는데 블록티 매매라는 게 이제 로엔이 이제 네. 전량 지분을 매각을 했었죠. 그 부분이 이제 기간으로 넘어갔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일단 오버행 이슈는 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그걸 기간이 받아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JYP가 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제일 좋지 못한 흐름을 띠고 있죠. SM이라든지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하는 소속사 가수가 지금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활동을 해도 조금 그런 다른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소속사 회사의 가수보다도 조금은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너무 이제 대표 박진영 스타일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 호불호가 엇갈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제가 보기에는 뭐 오뱅 이슈는 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주가가 뭐 급락은 아니라 횡보할 정도의 이슈지만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져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한 4,800원 정도가 되면은 약간의 저항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이 자리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골든브릿지 증권이 오늘 이제 하한가를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강세를 띄다가 뭐 불과 한 2, 3분 버티지 못하고, 네.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이제 오늘 지금 그 하한가에 근처에 근접하고 있는데,
골든브리지 증권이 그동안 좀 말이 많았었죠. 이게 이제 충정로 쪽에 있는데, 저도 여기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의도라든지, 뭐, 상암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노동 직원들이, 대규모 집회라는 걸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유상 감작을 하면서, 그 자본을 빼내서 부채도 줄이고, 그리고 뭐 주주들이라든지 노동조합한테도 좀 환원을 좀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소형 증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업 자체가 좋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좀 상승 전환하기 좀 힘들어 보고 있고, 앞으로도 뭐 이 종목이 뭐 그렇다고 뭐 8방울, 7방울 빠진다는 게 아니라, 증권업 자체가 좋지 못하고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뭐 유상 감자가 이루어져서 뭐 부채 비율은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된 것이지 영업도가 늘어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서울 반도체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시켰죠. 그래서 45,500원대. 일단은 LED 업황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또 이제 LED 그 업체들이 상승하는 게 그동안에는 조명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다라면은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UHD TV라든지 대형 TV 패널에 들어가는 LED 부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계속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결국에는 지난 10월 달에 그렸던 고점을 돌파시켰다라는 얘기는 신고가 행진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수 있다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밑에 있는 하위 LED 업체들도 주가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미네스 같은 경우도 2%대 상승을 띄면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6월달, 7월달에 그렸던 고점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서울반도체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루미네스 역시 직전 고점대, 작년 고점대 12,000원대까지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려감이 작용했던 포스코 ICT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의 추가 상승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LED 업종군들 좀 더 이번 주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아차가 반대로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죠. LED 네. 업체들은 좋은 모습 띠고 있고 바이오 업체들도 좋은 모습 띠고 있는데 자동차 업체들은 뭐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기아차가 5만 원을 위태위태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일부터 이틀가 열리는 BOJ 회의가 열리게 그걸 앞두고 있죠. 일본에서.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를 더 강화시키는지, 양적 완화를 더 강화시키는지, 확대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엔화의 움직임이 결국은 105엔대에서 더 가지 못하고 그냥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엔화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엔화가 뭐 106엔, 107엔대를 한번 다시 약세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자동차 업체들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거여서, 제가 보기엔 내일 모레 정도가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5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결국엔 4만 원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자리고, 대신에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낙폭 가대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 이격 과대에 대한 인식으로 또 한 5만 5천 원대까지, 5만 원 중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체크를 하면서 지지가 된다. 그렇다라면은 한 5만 5천 원대까지 반등을 열어놓고 대응하시고, 그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무너진다라면은 4만 원 중반까지 하락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상하 10%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조한 실적 전망. 확실히 어닝 시즌 본격화되는 이번 한 주인 것 같아요. 실적 전망에 따라 휘둘리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지표가 잠시 후에 쏟아질 텐데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컨센서스 때문에 경계감에 코스피가 1930선까지 조금 전에 찍고 막 40을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 대표님 조언 한 말씀 들어보죠. 일단 저는 뭐 답답한 흐름이 2주 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좋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이 뭐 여기서 이도저도 아닌 계속 횡보세를 띠고 있는데 수급이 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변하는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좋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지라인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자. 아무리 뭐 안 좋은 지표가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쪽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살피면서 이번 주 초반 중반까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런 조언 주셨었죠. 대형주는 실적 부담, 그리고 중소형주는 단기 급등 부담이라고 하셨었던 김근호 연구원님께 역시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조금 힘들어하는 건 이제는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520 부근에서는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화를 오늘도 좀 고점에서는 하셨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당분간 만약에 양봉이 좀 들어온 그리고 시작이 좀 센 시기에는 분명히 좀 밀려서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현금화 하실 수 있을 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럼 뭐 현금화를 하고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금화를 한 이후에는 또 기회를 찾아야겠죠. 그 기회를 찾는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반등이 시작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눌림목을 이용해서는 종목들을 좀 담아봐도 되지 않나,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을 좀 담아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바이오는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필터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조금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바이오를 제외한 종목이죠. 뭐 계속 강조드렸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도 훨씬 더 좀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IT 이 종목 가운데서도 사실 조금 이슈가 다르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움직임들이 좋고 수급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매기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너무 바이오만 집중하시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손실이 나서 위험하다 이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바이오만 집중하셔서 보시지 마시고요. 많이 빠졌던 IT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 수급이 좀 되는 종목들은 눈에 담아두시라는 말씀,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던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최근에 좀 매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다수의 여러 업종들을 좀 섭렵하시는 것이 조정 이후에 좀 포트폴리오를 채우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 업종만 너무 맹신하시지는 마시라는 말씀, 그리고 반등 이후에는 다시금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전자결제 섹터, 그리고 세코넥스 등 좋은 종목들 일단 발굴에 좀 나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올 중국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겹치면서 코스피는 1940선을 겨우겨우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시장 분위기 또 필요한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빠르게 하락해서 252대까지 찍고 지금 반등 중인데 외국인도 뭐 선물을 샀다 팔았다 다시 사는 등 방향성이 없는 매매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출발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수에 출발됐던 이후에 외국인들의 변동이 시장을 지난 금요일 이후부터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빠르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분명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쉽사리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사전적으로 포섭적인 측면에서 먼저 조정 포인트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역발상 측면을 보지 마시고 발표된 이후에 움직이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중요한 맥점 부분까지 빠질 만큼 거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부의 발표 지표 전에 먼저 지지력이 지금처럼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라면 역발상 매수를 잡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출발과 함께 개인들은 꾸준하게 매도 압박 카드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수도를 반복하고 있다가 지금 매수 쪽으로 전환되었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수요 창구 이제 막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매도 우위 쪽으로 잡았던 자신들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날 신규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일단 숏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신규 자금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투신 쪽 거의 지금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누적 포지션 쪽을 유지시켜주는 상태의 눈치 보기 장세 쪽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메이저의 물량들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신규 자금들이 플로우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는 아무래도 중국 지표가 발표나고 나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현재 지난 금요일부터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조정포로 많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되게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를 좀 째려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콜옵션 추이 쪽에서 초반부에 좋게 거래량을 좀 수반시키다가 풋옵션 쪽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한산해지고 있는 상태겠고요. 가격 자체가 지금 진입해서 그렇게 수익을 낼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거래가 급감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쪽에선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도 압박 카드가 좀 나왔죠. 베이시스 추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것을 고스란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나 매수 차익 잔고 자체의 규모 자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비차익이 동반해서 매도 압박으로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방어를 하더라도 제한적 방어밖에 되지 못해서 방향성을 좀 빠르게 틀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역시나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증시보다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모든 여건들을 갖춰주긴 했지만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것이 폭발적으로 신규 자금들이 파생시장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만약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급락 자체가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라면 이번 주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측면에서 분명히 체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쌤은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어떤 식으로 교란시키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악이 다 돼서 일단 그 추이를 보고 나서 신규 진입을 들어갈 건데요. 매수 쪽을 좀 유리하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 강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자체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따라가시면서 매수 쪽으로 플레이 자체를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자,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좀 잡아서 말씀드리면 253.60을 설정을 합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탈 이후에 한번 목무로 깨자마자 급락이 나오고 올라타는 때 진통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타자마자 반등치가 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황금 라인이기 때문에요. 올라타서 안착 나오면 매수 쪽으로 보시고 여기에 외국인과 안착이 나왔다라면 매수로만 보시고 외국인의 매도와 이탈 나오면서 저항 걸리면 매도로만 가동시켜서 매매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오늘 오전장 황금 라인 253.60이었습니다. 주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기관 양 매도 속에 1940선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한때 1934선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이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아직 지표는 안 나왔지만 오늘 중국 지표가 쏟아집니다. 특별히 오전 중에 가장 무게감 있는 지표로 얘기를 들자면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되겠는데요. 예상치는 7.6% 정도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둔화가 예상되지만 이 기준만을 조금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반등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속보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